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는 어떻게 정의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빅데이터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새로운 서비스와 비즈니스를 위해 빅데이터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수업을 따라 보세요. 그 다음에 기계학습과 딥러닝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사례를 통해서 빅데이터의 활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핵심은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적절하게 일반화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일반화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매일 올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저의 글을 모두 분석해서, 자, 공병훈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특 주제를 가지고 어떠한 문장투로 어떠한 형식의 파일로 포스팅을 한다 라고 일반화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렇게 하려면 선생님이 지금 10년 가까이는 아니죠. 어쨌든 한 7, 8년 정도 되는 페이스북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분석을 한다면 가능하겠죠. 근데 이런 일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이것은 이런 컴퓨터 기술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겠죠. 마이크로소프트사는 1990년부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에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를 끼워서 판매를 했는데, 이것이 브라우저 시장을 선점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넷스케이프라고 당시에 가장 많이 사용하던 브라우저가 설탕을 없애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인터넷 관련된 소프트웨어 발전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라는 판단이 있어서 소송이 시작됐어요. 이런 이유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1998년 10월에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2500만 페이지 달하는 엄청난 분량의 반박 자료를 제출합니다. 이 정도의 분량과 자료를 사람이 직접 보고 판단할 수는 없었겠죠. 여기서 직접 살펴보며 필요한 내용을 추리거나 하는 것은 천문학적 비용과 시간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근데 빅데이터 처리 기술을 사용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라든가 또는 지능의 핵심인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적절하게 일반화하는 능력이 있으면 되겠죠. 내비게이션이 교통 정보를 종합하여서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최적의 경로와 운전 시간을 판단하여서 제시한다면, 이것 또한 우리가 데이터를 일반화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의 학습은 이제까지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를 분석하여 예측하는 일반화 과정이라고,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거리에서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정지 신호와 운전 신호와, 운전해도 되는 신호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찾기를 건너다니는 모습, 그리고 내가 적절한 속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학습하는 거에 따라서 그것에 의해서 운전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것과 사실은 굉장히 비슷한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데이터를 통해서 적절하게 일반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학습하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부분이죠. 이와 같은 원리가 이런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런 어떤 빅데이터 활용에서도 보여지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리를 좀 더 우리가 인공지능의 기계학습과 딥러닝, 그러니까 딥러닝, 이걸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인공지능의 학습은 기계학습을 먼저 이해할 수 있는데, 기계학습이라는 것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스스로 학습하는 프로그램은 기계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패턴을 찾아냅니다. 여기서 필요한 데이터는 소셜미디어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공유한 데이터, 거리 모습, 풍경, 전철과 버스 타는 승객, 그 다음에 공공장소에서의 디지털 사이니지에 축적된 사용자 데이터,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분류체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의미 있는 결과물들을 내놓는 것이죠. 여기에 정교한 알고리즘이 만약 뒷받침된다면 결과물을 토대로 활동까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기계학습은 세 단계의 학습 시스템을 반복한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수많은 데이터들을 비슷한 것끼리 분류를 먼저 하고, 두 번째는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분류한 그룹들의 특징을 추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축되어 있는 알고리즘 구조를 쌓아 올려 더 복잡한 계층 구조를 만들어서 반복하는 방식으로 최적의 알고리즘 체제를 스스로 찾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인공지능의 학습의 방법의 또 하나로서 딥러닝이 있는데, 딥러닝은 컴퓨터가 여러 데이터를 이용해서 마치 사람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구축하는 기계학습 기술을 뜻합니다. 딥러닝은 인간의 두뇌가 수많은 데이터 속에 패턴을 발견한 뒤 사물을 구분하는 정보처리 기술을 모방하여서 컴퓨터가 사물을 분별하도록 기계를 학습시켜서 구현합니다.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면 사람이 모든 판단의 기준을 정해주지 않아도 컴퓨터가 스스로 인지, 추론,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는 음성, 이미지, 사진의 인식 분석 등에 광범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도형으로 나타내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머신러닝, 그러니까 기계학습은 특징을 추출해서 분류해서 그 결과물을 내놓는다면, 이 딥러닝 방식은 특징을 추출하고 구분하는 것을 한꺼번에 이루어져서 바로 이제 결과물을 내는,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만약 이제 지금 CCTV라는 게 있죠. CCTV가 만약 사람의 눈으로 그 CCTV를 만약 다 감시한다면 CCTV를 많이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겠죠. 왜 그럴까요? CCTV에는 수많은 장면이 잡히는데, 그 장면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범죄를 위한 장면이냐, 이런 것들을 분별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CCTV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안전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 투여가 되는데, 그것이 한계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CCTV가 있다는 사실만 있을 뿐이지. 근데 만약 이제 그 인공지능이 그 영상을 분석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담벼락에서 서성이는 사람, 어디 이렇게, 보통 담벼락에서는 쓰지 않죠. 사람들이 담장을 지날 때는. 그래서 거기서 서성이거나 담장 위를 살피거나 막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 그 사람은 그 집을 도둑질하러 들어올 가능성이 되게 크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컴퓨터가 스스로 판단해 내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들이 담장에서 멈추어 섰다. 근데 그런 것들은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담 위를 보고 있다. 이 사람은 담 위를 넘으려고 하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판단들은 사실은 이 딥러닝 방식이 아니면 판단하기가 힘들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인공신경망과 인간은 특징과 구분을 분리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든 인공지능의 되게 두 가지 학습 방법의 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빅데이터에 바로 이제 많이 쓰이게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빅데이터는 데이터를 분류해서 인간이 파악할 수 없는 의미를 최적화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기술을 뜻해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는 주변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끊임없이 수집하겠죠. 주변 환경이 뭘까요? 비가 내린다, 어둡다, 바람이 분다, 차가 많다, 도로 앞에 사람이 갑자기 뛰어들었다, 아니면 앞에 차가 속도가 어떻다, 뒤에 차는 속도가 어떻다, 옆에 차는 내 차와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만 자율주행 자동차가 안전하게 운행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런 작업들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를 자율주행 자동차가 끝없이 수집을 하고, 인공지능은 그것을 분류하고 그 특징을 추출해서 분류하고 그것을 판단해서 어떤 식으로 행동하라고 자율주행 자동차에게 지시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작업이 사실 자율주행 자동차에 있다는 것은
적용되고 있는 게 참 놀랍죠.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미래의 어떤 그 자동차 기술의 중심으로서 떠오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그걸 선도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되게 자랑스럽고 되게 뿌듯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라이더 기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원래 군대에서 지도 제작이라든가 표적 선정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율주행차에 도입이 되면서 신호등, 차량, 보행자, 자전거, 장애물 같은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하는데, 수역 반응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그 2500만 페이지 분량의 자료 이야기도 생각해보면, 이 어마어마한 자료를 인공지능이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미국에서는 전자 디스커버리 제도가 있어서 소송에서 원고, 피고가 제시한 문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빅데이터 처리 기술인 예측 보호화 기술을 활용하면 변호사들은 거대한 자료 속에서 의미 있는 자료만을 손쉽게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기계학습 프로그램이 변호사들이 수행하는 작업과 일치하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합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재판 결과를 예측하는 기술도 또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6만 건이 넘는 판례 자료를 분석하여서 결과를 예측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재판이라는 것은 판례에 따라서 많이 매력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비슷한 또는 어떤 연관된 사건의 6만 건을 분석한다는 것은 사실 사람은 쉽지가 않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력이 동원되지 않는 한 쉽지는 않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인공지능의 영역이 아닌가 싶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4차 산업혁명은 정말 우주의 별무리처럼 많은 빅데이터를 생성합니다. 기업의 활동부터 공공의 공간에 이르기까지. 근데 여기가 인공신경망이 결합됨으로써 이 빅데이터에 대한 처리 기술, 기획 기술, 그다음 분석 기술이 나날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실시간에 가깝게 자료들을 수집, 분석, 예측하여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사물인터넷 서버, 주식 투자를 위한 서버,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등에 적용함으로써 빠른 속도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인류는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사실 많은 데이터를 만들고 수집하고 분석해 왔습니다. 컴퓨터 기술은 인간의 두뇌 특성을 모방하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두뇌 같은 신경망의 유기적 작용 구조와 원리를 구현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인공지능은 고양이가 들어있는 사진을 제시하기만 해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패턴 인식을 통해 가능한 거죠. 고양이의 특성은 뭔가요? 털이 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발톱이 날카롭게 되어 있고, 몸이 굉장히 유연하고 꼬리가 길어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그런 특유의 걸음걸이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고양이의 모습이죠. 근데 이것조차도 우리도 어떤 패턴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사진이나 영상에서 개체를 회전시키거나 느리더라도 복잡한 연관성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2017년도 12월 22일 구글은 서울에서 구글 AI 포럼을 열었어요. AI 혁신과 구글 포토 들여다보기라는 주제로 구글의 인공지능 이미지 인식에 대해서 구글 포토를 통해서 인간을 뛰어넘는 이미지 인식 기술을 달성하고자 것이 목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글 포토는 사용자가 사진별로 태깅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특정 인물별로 사진을 정리하거나 축하하거나 어떤 그런 식사, 축구 같은 단어를 검색하면 해당된 사진을 찾아내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구글의 사례를 보면은 우리가 빅데이터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분석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구글의 분산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웹 환경은 기존의 전통 방식으로는 효과적으로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대규모의 빅데이터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웹에서 검색이라는 것은 규격이 일정하지 않은 여러 종류의 데이터가 대규모로 쌓이는 데이터 더미에서 원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웹 검색 개발자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대규모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정보 전략으로서 컴퓨터 장비는 가능한 싼 것을 사용하고 그 성능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자신들이 직접 개발한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따라서 컴퓨터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성능이 더 좋은 장비를 도입하는 스케일업 방식과 장비 수를 늘리는 스케일 아웃 방식이 있는데 구글은 후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산 파일 시스템은 여러 대의 컴퓨터를 조합해서 대규모의 기억 장치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웹 검색 기술의 경우 전 세계에 존재하는 엄청난 규모의 웹페이지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데이터는 그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대규모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수의 하드디스크를 조합하여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분산 파일 시스템은 구글이 개발한 독자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실제 구글 서버 컴퓨터가 저장되어 있는 장소에 대한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분산 파일 형식이라는 걸 통해서 구글이 빅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한다는 것. 우리가 이제 구글 드라이브 많이 쓰거든요. 구글 드라이브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이제 웹 서비스 이제 그 임대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공간을 통해서 우리는 뭐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뭐 파일을 올려놓거나 아니면 메일을 저장해 놓거나 이렇죠. 그런 것들이 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이러한 그 컴퓨터 서버 시스템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또 다시 공부하시게 될 크라우드 컴퓨팅, 즉 그 서버 공간을 기반으로 해서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등장하게 된 그런 배경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소프트웨어가 우리가 컴퓨터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넷플릭스처럼 월정액 내지는 일정 기간에 비용을 넣고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빌려 쓰는 구조로 많이 바뀌고 있죠. 이거 결국은 이런 프로그램은 물론 우리가 지금 어도비 프로그램조차도 많은 부분이 그 컴퓨터에 설치를 하고 쓰고 있지만 계속 그 웹서버와 연동되는 그런 구조로 많이 가고 있죠. 아마도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아마 모든 프로그램은 그냥 우리가 넷플릭스 쓸 때 우리가 따로 프로그램 설치하지는 않죠. 뭐 특별한 경우는 다 있겠지만, 그러니까는 그런 것처럼 애플리케이션,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앱을 설치하듯이 앱만 설치하면 그냥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크라우드 컴퓨팅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크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발전하게 된 것은 이와 같이 이런 그 분산 파일 시스템이 이제 계속 발달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 가치 있는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결국 데이터 마이닝, 이 마이닝은 보통 석탄에서 뭘 캐내다는 뜻이잖아요.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을 우리는 그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데이터 마이닝은 기업 활동 과정에서 축적된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경영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데이터 마이닝은 통계학의 분석 방법론은 물론 기계학습, 인공지능, 컴퓨터 과학들을 결합하여서 사용합니다. 결국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것은 대규모의 데이터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의미심장한 경향과 규칙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자동화 또는 반자동화를 활용해서 탐색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분석을 지하에 묻힌 광물을 찾아낸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마이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점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데이터에서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이 석탄을 캐내거나 대륙붕에서 원유를 채굴하는 작업처럼 숨겨진 가치를 찾아낸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데이터 마이닝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 같은데요. 심지어는 천체 관측 사진에서 행성과 성운을 식별하는 그런 패턴 인식 기법도 활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위 산업에서도 활용될 수 있겠죠. 방위 산업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또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어떤 그 국경에서의 어떤 그 군사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낸다거나 뭐 그런 것들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나라의 어떤 뭐 주변 국가의 움직임들을 우리가 감시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패턴이 있을까요? 이렇게 특별히 이 사람들이 어떤 그 공격적인 전투를 준비하고 있을 때에 그런 움직임의 패턴이 있겠죠. 뭐 자동차가 그러니까 트럭이 움직인다거나 뭔가 실은 탑재된 것들이 계속 움직인다거나 군인들이 어느 지역을 집결한다, 이런 것들이 다 패턴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방위에서 사용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그 무기를 개발하는 과정도 마찬가지겠죠. 무기를 기존에는 어떤 아날로그적 방식으로 무기를 개발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죠. 무기라는 것은 거의 최첨단 기술이 아주 그 다 적용된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의료 분야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졌을 때, 이제 코로나에 관련된 어떤 그 진단 시트를 우리나라에서 개발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진단 시트를 개발하고 막 이런 과정, 그리고 더 나은 거를 개선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실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대체 뭘 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사실 이게 지금 몇 개월 안 된 바이러스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만들어낸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감염시킨 데이터, 환자들한테 나타나는 데이터, 어떤 경우에 치료가 되고 어떤 경우에 치료가 안 되고, 이런 데이터들을 끝없이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거에 따라서 변수들을 계속 조합해내면서 어떤 시나리오들을 함으로써 그런 방법이 실제로 그런 진단 시트를 개발하고 개선하거나, 또는 항바이러스가 항체를 만드는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데이터, 빅데이터들을 계속 활용함으로써 가능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이제 이런 구매 데이터,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 이런 데는 뭐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구매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기 기저귀와 맥주가 항상 함께 팔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그 데이터가 있다면 사실 아기 기저귀와 맥주를 가까운 위치에다가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훨씬 그런 그 판매가 더 촉진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매장에서조차도 활용하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고객 데이터 분야는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아날로그 시대에서도 사실 고객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한계가 굉장히 많았겠죠. 이런 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서 마케팅 활동을 활성화하는 이런 것들로서 고객 관계 관리라는 게 있어요. 뭐 어려운 얘기로 커스터머 릴레이션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분야가 있는데, 이것은 경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예요. CRM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통합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고객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이거는 고객 유지라든가 이탈 방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지금도 이제 백화점이나 이런 쇼핑몰에서 고객 관리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의 CRM은 자사의 고객 데이터뿐 아니라 제휴회사의 데이터도 활용하면서 제휴 마케팅을 하고 있죠. 최근에는 구매 이력 정보와 웹로그 분석, 위치 기반 서비스 등을 통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적절한 장소에 지원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 분석은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해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분산 처리 방식과 같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과거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규모의 고객 정보를 빠른 시간에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졌고요. 인터넷과 트위터에 생성되는 기업 관련 검색과 댓글을 분석해서 자사의 어떤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고객 반응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즉각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위험 관리라고 해서 이제 퍼블릭 릴레이션스, 그러니까 즉 PR, 기업 PR에서 되게 중요한 영역인데, 만약 이제 어떤 기업과 어떤 상품에 대한 소셜 미디어에서의 사람들의 어떤 글들에 대해서 분석함으로써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어떠한 위험성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하고, 또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고 막 이렇게 하는 작업이 되겠죠. 결국 빅데이터 분석은 몇 년 전 클라우드 컴퓨팅 등과 함께 그게 큰 주목을 받고 있고, 이제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대신에 통상적인 표현으로 활용한 분석을 대신하는 어떤 그런 작업이 너무 통상적으로 됐죠.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되게 빈번하게 사용돼서 큰 기대를 받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기반이라든가 인프라, 제도 정비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것을 통해서 고객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키고 내부의
기업 내부의 업무도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할 텐데 우리가 조금만 좀 보자면 이런 어떤 아비바 생명, 사우스웨스트 항공, 그 다음에 타겟, DHL, 자라, 구글, 아마존, GE, 그 다음에 후지츠 이런 곳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그것을 고객이 맞춤형 광고를 한다거나 맞춤형 상품을 만든다거나 개발하고 만든다거나 또는 물류를 좀 더 효율화한다거나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전에 빅데이터 분석에 가까운 개념의 서비스를 먼저 이제 제공했던 회사가 아마존이 있습니다. 아마존은 훨씬 이전부터 고객 맞춤형 콘텐츠 추천을 해서 영화나 드라마 이런 동영상 시청 형태를 근본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넷플릭스의 서비스로까지 또 이어지고 막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들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이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마무리하자면 우리가 데이터는 미래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21세기 원유라고 하는 게 정말 맞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빅데이터는 정말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는 방대한 크기의 데이터로부터 경제적으로 필요한 가치를 추출해낼 수 있는 차기 기술이다. 이런 점들을 설명드리고 또한 이것은 빅데이터에는 문자, 영상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사진 데이터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어떤 형태를 빅데이터라고 얘기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인데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